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몇 번이나 잠을 설쳤는지 모릅니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며 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아우성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을 애써 무시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던 순간 정막을 찍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15분. 이 시간에 걸려올 전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기도 전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조하고 딱딱한 사무적인 말투. 하지만 그 내용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양평경찰서입니다. 김지영 씨 맞으십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어머니 댁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집이 전소되었고 안방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놀라 깨어나 저를 흔들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불에 탔다고. 서울에서 양평까지 가는 1시간.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엑셀을 밟았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꿈이기를, 어머니가 잠깐 마실을 나가셨기를, 경찰이 잘못 본 것이기를. 저는 핸들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마주한 것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매캐한 탄 냄새가 코를 찔러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뻘건 경광등 불빛만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었고 소방차들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제가 나고 자랐던 집, 아버지가 직접 벽돌을 나르며 지으셨던 그 예쁜 전원주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뼈대만이 앙상하게 남아 마치 유령의 집처럼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마당의 화단은 잿더미에 덮여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폴리스라인을 뚫고 집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요. 진정하세요. 비켜요. 우리 엄마가 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엄마를 꺼내야 해요. 저는 경찰관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때 무너진 현관 쪽에서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얀 천에 덮인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왜소해진 형체, 그것이 제 어머니였습니다. 불에 타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 어린아이처럼 작아져 버린 어머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뜨거워서 어쩌셨어요? 그 불길 속에서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얼마나 저를 부르셨어요? 제 목소리는 잿빛 연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반장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멱살을 잡듯 물었습니다. 왜 불이 난 거예요? 누가 불을 지른 거예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방 전기장판 쪽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낡은 전기장판 전선이 합선되면서 불꽃이 튀었고 그게 이불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번진 것 같습니다. 단순 사고사로 추정됩니다. 사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데.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엄마는 여름에도 전기 코드를 뽑고 주무시는 분이에요. 가스 밸브를 3번씩 확인하고 외출하시는 분이라고요. 평생 불이 무섭다고 전기장판은 쓰지도 않으셨는데 합선이라니요. 하지만 경찰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갑작스러운 슬픔에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단순 화재 사고사라는 억울한 꼬리표를 달고 차가운 연간실로 옮겨졌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오셔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서럽게 우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오빠 김성훈과 올케 최미란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불효자 두고 어딜 가셨어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뜨거워서 어떻게 가셨어요? 상복을 입은 오빠와 올케는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절한지 조문객들은 모두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효자니 어머니도 가시는 길 덜 외로우실 거야. 며느리가 딸보다 더 서럽게 우네. 착하기도 하지.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입니까? 오빠는 도박에 미쳐서 아버지 장례식 부조금까지 들고 튀었던 인간입니다.
한 달 전에는 어머니가 받은 땅 보상금 10억을 내놓으라며 어머니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려 경찰까지 출동하게 만들었던 페류나입니다. 올케는 또 어떻습니까? 명절 때도 코빼기 한번 안 비치다가 어머니가 돈이 좀 생겼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뻔질나게 드나들며 온갖 아양을 떨던 여자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나는 성훈이가 무섭다. 저것들 눈빛이 꼭 굶주린 늑대 같다. 그런데 이제 와서 효자 효부 노릇이라니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길 마지막이라도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례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뜸해진 새벽 시간, 저는 머리를 식히고 세수라도 할 겸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올케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는 듯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자기야, 나야, 호호, 걱정하지 마. 일 잘 처리되고 있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빈소에서 실신할 듯 울던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들떠있고 경박한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 아 참, 내가 저번에 백화점에서 봤던 그 샤넬백 있잖아. 그거 다른 사람한테 팔리면 안 되니까 홀딩 좀 해달라고 해. 돈? 걱정 마. 보험금 나오면 바로 일시불로 쏠 테니까 이번 주 내로 입금될 거야. 아유 알았어. 장례 끝나면 바로 갈게. 떡볶이 먹고 싶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불에 타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신이 훼손되어 염도 제대로 못하고 관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라는 여자가 화장실에서 보험금을 들먹이며 명품 가방 타령을 하고 있다니요. 떡볶이가 먹고 싶다니요. 심장이 쿵쿵 뛰어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이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나온 뒤 곧장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오빠는 빈소구석에서 육개장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슬픔보다는 묘한 흥분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빠, 잠깐 이야기 좀 해. 왜, 지영이 너 피곤할 텐데 좀 들어가서 자라. 오빠, 솔직히 말해봐. 엄마 집에 불난 거 정말 사고라고 생각해? 제 질문에 오빠의 술잔을 든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오빠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짐짓 화를 내며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경찰이 사고라잖아. 전기 합선이라잖아. 너 지금 나 의심하냐?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잖아.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알잖아. 그리고 한 달 전에 오빠가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난리 쳤었잖아. 혹시 그때 엄마랑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야, 이 미친년아. 오빠가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 안 되는 조문객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셔서 가슴 찢어지는 사람한테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지. 내가 10억 때문에 엄마를 죽였다는 거야. 뭐야, 너 돌았냐? 그때 올케가 달려와서 오빠를 말리는 척하며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아가씨,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이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시금 전폐하고 우는 거 못 보셨어요? 어떻게 오빠한테 그런 끔찍한 말을 해요? 사과하세요. 두 사람의 뻔뻔한 연기에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과도한 반응이 오히려 제 의심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엄마가 왜 그렇게 가셔야 했는지. 저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집은 전소되었고 CCTV도 탔을 것이며 목격자도 없는 상황. 모든 증거가 불길 속에 사라져버린 이 막막한 상황에서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진실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소 영정사진 앞에서 밤새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줘.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았어. 나한테 뭐라도 좀 알려줘. 제발. 그리고 발인이 끝난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까맣게 타버린 집터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놓친 것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를 붙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하루라도 빨리 땅을 팔아치우자며 성화였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묻어있는 곳, 그 처참한 현장을 다시 한번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찾은 양평의 전원주택은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아끼며 가꾸셨던 정원수는 시커먼 숯덩이가 되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고 따뜻한 밤 냄새가 나던 부엌은 무너져 내려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검은 재가 회오리처럼 날아올라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잿더미 위를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제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재들이 어쩌면 어머니의 옷가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을 떼기가 두려웠습니다. 형사의 말대로 정말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정말 어머니는 실수로 전기장판 코드를 뽑지 않아 돌아가신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너머 불길이 미처 닿지 않은 뒷마당 구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보물단지인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이 장독대를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매일 아침 행주로 독을 닦고 윤이 나게 관리하셨습니다. 특히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항가리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온 시간장이 들어있는 독이라며 절대로 남의 손을 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은 다 타버렸는데 흙으로 빚은 장독대들만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홀린 듯이 장독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장독들은 검은 그을음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깨진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큰 시간장 항가리의 뚜껑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지영아, 엄마 죽으면 이 간장은 네가 가져가라고 하셨던 그 항아리입니다. 묵직한 뚜껑을 힘주어 열었습니다. 구수한 간장 냄새가 나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제 코끝에 스친 것은 쿰쿰한 메주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항아리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검은 간장은 단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간장을 다 퍼내고 무언가를 넣어둔 것입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포장을 했는지 검은 비닐을 수십 번 감고 그 위에 노란 박스 테이프를 칭칭 감아 놓았습니다.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아니면 불길 속에서도 내용물을 지키려는 누군가의 필사적인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테이프를 뜯어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찌익, 찌익. 테이프가 뜯겨나가는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수십 겹의 비닐을 벗겨내자 드디어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대학 노트 한 권, 그리고 그 노트 표지에는 굵은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지영이만 보아라.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손이 떨려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고 쓴 듯한 떨림이 가득한 글씨. 제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에게 닥쳐올 죽음을 미리 알고 저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를 이 불타지 않는 항아리 속에 숨겨두신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것은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써내려간 처절한 생존 일기였습니다. 9월 15일 며느리 미란이가 찾아왔다. 빈손으로 오더니 갑자기 몸에 좋다며 한약을 내밀었다. 평소에 나한테 물 한 잔도 안 떠주던 애가 웬일인가 싶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 약만 먹으면 정신이 몽롱하고 하루 종일 잠이 쏟아진다. 어제는 약을 먹고 이틀을 내리잤다. 깨어나 보니 성훈이가 내 안방 장롱을 뒤지고 있었다. 무섭다. 놈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첫 장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올케가 어머니에게 수면제나 정체불명의 약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9월 28일. 오늘 밤에도 성훈이가 왔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다. 자고 있는 척 실눈을 뜨고 봤더니 성훈이가 내 손을 잡고 인주를 묻히고 있었다. 땅 문서에 지장을 찍으려던 것이다. 내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손을 빼자 성훈이가 나를 밀쳤다. 아들의 눈빛이 짐승 같았다. 노인네가 더럽게 안 죽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내 아들이 악마가 되었다. 지영이에게 말하고 싶지만 지영이가 알면 이놈들이 지영이까지 해코지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 끔찍한 공포를 혼자 견디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짐승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는 점점 더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듯 펜 끝이 종이를 뚫을 정도로 꾹꾹 눌러 쓴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10월 10일 전화선을 뽑아버렸다. 놈들이 내 핸드폰도 가져갔다. 며느리가 웃으면서 어머니 치매시잖아요. 핸드폰 잃어버리니까 제가 보관할게요 라고 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나는 멀쩡하다. 이것들이 나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있다. 도망치고 싶지만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 뛸 수가 없다. 이웃집 김씨도 요즘 통 보이지 않는다. 놈들이 돌려보낸 게 분명하다. 나는 도간에 든 쥐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화재가 나기 바로 전날인 10월 20일의 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핏빛보다 더 붉은 절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오늘이 내 제삿날이 될 것 같다. 저녁에 놈들이 트럭을 몰고 왔다. 창고 뒤편에 무언가를 숨기는 걸 봤다. 기름통이었다. 휘발유 냄새가 진동을 한다. 며느리가 들어와서 웃으면서 따뜻한 우유를 건넸다. 어머니, 오늘 밤에는 춥대요.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아주 깊이 주무세요. 그 눈웃음이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웠다. 나는 우유를 먹지 않고 화분에 버렸다. 오늘 밤 놈들이 불을 지를 것이다. 나는 안다. 이것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나를 태워주길 작정이다. 지영아, 내 딸 지영아, 엄마가 너무 무섭다. 불에 타 죽는 게 너무 무섭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다. 이 늙은 몸으로 어디를 가겠니? 혹시 내가 죽거든? 그래서 네가 이 잿더미 속을 뒤지거든? 부디 이 장독대를 열어다오. 엄마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다. 엄마는 살해당한 것이다. 이 억울함을, 이 원통함을 네가 풀어다오. 엄마가 미안하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와... 저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양평의 하늘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를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알면서도 다리가 아파 도망칠 수 없어서 그 방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죽음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 공포, 기름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오고 라이터 켜는 소리가 들리고 매캐한 연기가 방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제 이름을 얼마나 부르셨을까요? 뜨거운 불길이 살갗에 닿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제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도박빚 때문에 낳아준 어머니를 산 채로 불태워 죽인 그 악마들을 절대로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이 낡은 노트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남긴 핏빛 고발장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품에 안고 곧장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경찰서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지만 분노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형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형사님, 이거 보세요. 엄마가 다 써놨어요. 이거 사고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저는 노트 내용을 형사에게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형사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단순 화재 사고로 종결하려던 사건이 희대의 존속 살해 사건으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오빠 부부를 소환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아닌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취조실에 불려온 오빠와 올케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어머니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습니다. 형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빠는 책상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올케는 옆에서 억울하다며 눈물을 짜냈습니다. 세상에, 저희가 어머님을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데 밥 해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그런데 우리를 살인범으로 몰다니 아가씨 정말 너무하네요. 유산 혼자 다 차지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도 난감해했습니다. 따님 심정은 알겠지만 이 일기장만으로는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들이 치매 노인의 망상이라고 주장하면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커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름통을 샀다는 영수증이나 방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빠 부부는 현금을 썼을 것이고 CCTV가 없는 시골 마을이라 목격자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어머니의 처절한 기록이 있는데도 법은 저 악마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대로 저들이 풀려나 보험금을 타고 떵떵거리는 꼴을 봐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경찰서 복도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해서 엄마 억울한 거 못 풀어줄 것 같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문이 열리고 낚시조끼를 입은 한 중년 남성이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양평 전원주택 화재 사건 담당하는 곳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은 태풍처럼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낸 마지막 희망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낚시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은 형사 앞에 낡은 캠코더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그러니까 10월 20일 밤이었습니다. 그 집 앞 저수지에서 밤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분거가 통 안 잡혀서 철수할까 하다가 그냥 새벽 공기나 쐬자 하고 앉아 있었죠. 심심해서 새로 산 캠코더 테스트나 해볼까 하고 야경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수지 건너편에 그 집이 보이거든요. 불 켜진 게 예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줌을 당겨서 찍고 있었는데 남자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갑자기 그 집 마당에 어떤 차가 들어오더군요. 라이트도 끄고 아주 조용히요. 뭔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도둑인가 싶어서 계속 찍었죠. 형사가 급히 캠코더를 압수하여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켜지고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그날 밤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과 저 그리고 오빠 부부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은 어두웠지만 식별은 가능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마당 구석에 정차했습니다.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트렁크에서 무거운 통 2개를 꺼냈습니다.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것이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남자는 통에 든 액체를 집 주변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앞, 창고 뒤, 그리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안방 창문 틈, 액체가 튀는 모습이 저구에선 촬영 모드에 희미하게 잡혔습니다. 휘발유였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방화 준비였습니다. 오빠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속 남자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불꽃이 반짝이는가 싶더니 남자가 그 불꽃을 휘발유가 뿌려진 곳으로 던졌습니다. 펑!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화면 속에서 거대한 화염이 솟구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집을 집어삼켰습니다. 남자는 허둥지둥 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불빛에 비친 남자의 등판, 그가 입고 있는 검은색 롱패딩 등 뒤에 커다란 흰색 영문 로고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거야, 저 옷, 오빠가 장례식장에서 입고 있었던 그 옷이잖아. 그렇습니다. 오빠는 범행 당일 입었던 그 옷을 뻔뻔하게도 어머니의 장례식장에도 입고 왔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악마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조수석 창문이 살짝 내려가 있었습니다. 불타오르는 집을 바라보는 여자의 얼굴, 무표정하게, 아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그 불구경을 하고 있는 여자, 올케였습니다. 이래도 부인하시겠습니까? 형사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방화 살인, 그리고 존속 살해, 이 영상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당신들이 어머니를 태워 죽이는 장면이 여기 다 찍혔다고요. 그 순간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오빠 김성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은 추악한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형사님, 아니에요. 제가 불 지르자고 한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시켰어요. 오빠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올케를 가리켰습니다. 미란이가 그랬어요. 빚 독촉 때문에 죽겠다고. 어머니 어차피 아프시니까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고 보험금이랑 땅 팔아서 빚 갚자고. 저 여자가 계획한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기름만 뿌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올케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올케는 오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죽이자며. 네가 도박 빚 5억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칼침 맞게 생겼다고 제발 엄마 좀 죽여달라고 빌었잖아. 라이터 켠 건 너야. 네 손으로 불 질러 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네가 수면제 먹였잖아. 엄마 못 도망가게 네가 약 먹였잖아. 너는 기름 샀잖아. 네가 주유소에서 말통으로 샀잖아.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물어뜯는 두 사람. 그 모습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저들은 부부도 아니었고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탐욕에 미친 짐승들이었습니다. 저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을 걱정하며 일기장을 쓰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형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취조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오빠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짝! 제 손바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짝! 짝!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엄마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게 불쌍하다. 도박빚 때문에 엄마를 태워 죽여?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네가 내 오빠야. 오빠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지영아,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미쳤었나봐. 귀신에 씌었었나봐. 오빠 감옥 가기 싫어. 제발 합의 좀 해줘. 합의, 웃기지 마. 엄마가 저승에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셔. 너희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해. 햇빛 한 줌도 아까워. 죽어서도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저주할 거야. 저는 실신할 듯 오열하며 경찰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 울음소리가 경찰서의 높은 천장을 뚫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저 악마들을 찢어 죽여도 돌아가신 어머니는 다시 올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명백한 증거인 어머니의 일기장과 캠코더 영상, 그리고 서로의 죄를 떠넘기는 추악한 자백 덕분에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들에게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존속 살해 및 방화치사 혐의로 오빠와 올케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낳아준 어머니를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배신감에 의한 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땅땅땅. 판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드디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발 편히 쉬세요. 어머니가 남기신 땅 보상금과 유산은 전액 화재 피해자 지원재단과 독거노인 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인 그 돈을 저는 단 10원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바라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지은 어머니의 집 마당에 서 있습니다. 불에 탔던 집은 허물고 그 자리에 아담하고 예쁜 벽돌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무료 급식소로 쓰일 예정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그리워하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배고픈 이웃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유일하게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남았던 그 장독대는 깨끗하게 닦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항아리를 어루만져 봅니다. 차가운 온기의 감촉이 마치 어머니의 거친 손등 같습니다. 장독대 뚜껑을 열어봅니다. 이제 그 안에는 공포에 떨며 쓴 일기장 대신 제가 쓴 편지와 국화꽃 한 송이가 들어있습니다. 엄마. 이제 무서워하지 마. 그놈들은 벌 받았어. 거기서는 뜨겁지 않지? 아프지 않지?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낸 이 장독대. 이제 내가 평생 닦으며 살게. 그리고 엄마가 못다 베푼 사랑, 내가 담은 평생 베풀며 살게. 사랑해 엄마.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우리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같이 살자. 산들바람이 불어와 장독대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바람결의 풍경소리가 댕그랑 울립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래, 내 딸아, 고맙다 하고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어봅니다. 하늘이 참 맑습니다. 오늘 장독대 속에 숨겨진 어머니의 슬픈 사랑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부모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들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께 소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따뜻한, 때로는 가슴 아픈 사연을 기다립니다. 새벽 4시, 남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저는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지독한 파스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오른쪽 손목부터 어깨까지 마치 누군가 망치로 내려친 것처럼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먹자골목에서 24시간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54세 이상훈입니다. 사람들은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사장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매일 100kg이 넘는 돼지 등뼈 핏물을 빼고 제 키만한 대형 들통 앞에서 하루 종일 불과 씨름합니다. 한여름에는 주방 온도가 40도를 넘어가 숨이 턱턱 막히고 속옷까지 땀으로 젖어 비틀어 짤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뼈가 녹아내리도록 일해서 번 돈, 한 달 순수익만 1,500만 원이 넘는 대박가게. 하지만 제 통장 장원은 늘 0원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흘린 땀방울, 제가 참아낸 고통의 대가는 모두 밑 빠진 독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아내와 장모, 그리고 그들이 숨겨둔 추악한 비밀 속으로 말입니다. 어우 냄새. 당신 또 안 씻고 들어왔어. 돼지 누린내가 진동을 하네. 저리 좀 가. 제가 새벽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 최미연은 늘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각방을 쓴 지는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벌어다준 돈으로 백화점 문화센터를 다니고 골프를 치러 다니며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신상 명품백이 들려 있었고 피부과 시술로 얼굴에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반면 제 손은 락스와 세제독 때문에 껍질이 벗겨져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불에 그을려 검붉게 타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더했습니다. 이 서방, 이번 달 생활비가 좀 적다. 우리 미연이 기죽게 왜 그래? 자네 처남이 이번에 사업하다가 좀 어려운데 5천만 원만 융통해줘.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장모님에게 사위는 가족이 아니라 돈 나오는 지갑이었습니다. 처남이 말아먹은 사업 자금만 벌써 3억이 넘었습니다. 제가 장모님 요즘 가게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라고 말이라도 꺼내면 자네가 누구 덕분에 장가 왔는데 그래? 우리 미연이 같은 꽃 같은 애 데려다가 고생시키면서 그 돈도 못 줘 라며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집어 던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내 처자식이 편하니까. 가장은 원래 외로운 법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며 바보처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빌어먹을 블랙박스를 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들의 노예로 살다가 버려졌을 겁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백화점에 간다며 차를 끌고 나갔다가 주차장에서 기둥을 박았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어. 당신이 블랙박스 좀 확인해줘. 아내는 기계라면 질색을 하는 사람이라 제가 대신 메모리 카드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사고 영상을 찾으려고 파일을 뒤지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날짜가 아닌 며칠 전 날짜의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주행 중 상시 녹화. 무심코 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은 익숙한 도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에게는 늘 밥 줘, 돈 줘, 냄새나 라고 쏘아붙이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연애할 때나 들어봤을 법한, 아니 저한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콧소리 섞인 애교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느끼하고 끈적거리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확장 대출금 2억. 그건 제가 감자탕집 2호점을 내보려고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간신히 받아낸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와도 같은 그 돈을 저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아내의 대답은 제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웩. 저는 모니터 앞에서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위장이 뒤틀리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곰 같은 인간, 냄새나는 인간, 돈 뜯어낼 호구, 그게 저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뼈 국물을 우려낼 때 그녀는 내연남과 뒹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쩔뚝거리며 서빙을 할 때 그녀는 내 대출금으로 내연남에게 벤츠를 사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끼고 아껴서 5,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걸 고민할 때 그녀는 내 돈으로 호스트백하고 명품을 샀던 겁니다. 우와... 저는 책상을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되는 쪽방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제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었습니다. 내 20년, 뼈가 녹도록 일한 내 20년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나는 도대체 누굴 위해 이 짓을 했나? 한참을 울고 나니 차갑게 식은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돈으로 벤츠? 웃기지 마라. 단돈 10원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썼던 너덜너덜한 가계부와 은행 보안카드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가장 잔혹한 복수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속옷 몇 장과 갈아입을 옷까지, 그리고 제 분신과도 같은 낡은 가계부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가게 주방 한 구석, 식자재 창고 옆에 판넬로 대충 지어놓은 한 평짜리 쪽방, 안에 최미연 카드값 580만 원, 명품 가방 할부, 피부과, 골프 라운딩, 장모님 용돈 및 병원비, 120만 원 처남 사업 자금 지원, 300만 원 관리비 및 공과금, 80만 원 반면 제 이름으로 된 지출 내역을 찾아보았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겨우 찾은 것이라고는 이상훈 용돈, 10만 원 작업화 구매, 3만 원 파스 및 진통제, 2만 5천 원, 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웃음 끝에 오열이 터졌습니다. 내 한 달 용돈은 10만 원인데 아내는 한 번 골프 치러 나가서 50만 원을 썼습니다. 나는 작업화가 다 닳아서 발에 물집이 잡혀도 3만 원이 아까워 본드로 붙여 신었는데 장모님은 늙어서 기력이 없다며 한 달에 50만 원짜리 보약을 지어 드셨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화려한 기생생활을 유지해주는 영양분,
숙주였습니다. 피를 빨리고 살을 뜯기면서도 가족이니까 라며 웃었던 천하의 병신 같은 호구.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장부 위로 뚝뚝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 처절한 배신감을 뼈에 새겨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저 악마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은행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가족 카드 당장 정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자동 이체,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싹 다 취소합니다. 은행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객님, 전부 다요? 보험 같은 건 해지하면 손해가 크실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10원 한 장도 남기지 말고 다 끊어주세요. 그리고 제 가게 사업자 통장 비밀번호도 바꿉니다. 인감도 변경하고요.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발목에 채워져 있던 족쇄가 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아내와 장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쇼는 시작되었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핸드폰이 차단되니 가게로 전화를 건 것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앙칼진 목소리. 예전 같았으면 미안해. 전산 오류인가 봐. 내가 바로 해결할게 하며 벌벌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목소리가 마치 지저대는 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전화선을 뽑아버렸습니다. 뚜뚜뚜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발악은 점입가경이었습니다. 가게 알바생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사장 어디 갔냐, 나오라고 해라 난리를 쳤고 집으로 배달되는 독촉장들을 찍어서 제 카톡 차단했지만 다른 번호로 으로 보내며 협박했습니다.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지들 명품 팔면 관리비 10년치는 나올 텐데 말입니다. 내 연남 벤츠 사줄 돈은 있으면서 전기세 낼 돈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꿈쩍도 하지 않고 감자탕 뼈만 삶았습니다. 제 무반응에 그들의 도끼는 점점 더 올라갔고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세일 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뼈해장국을 먹으러 온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뚝배기에 육수를 붓고 있는데 홀 쪽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상훈, 숨어있지 말고 나와. 나가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밍크코트를 입은 장모 김 여사와 선글라스를 낀 아내 최미연이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카운터에 있던 계산서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손님 많아서 돈도 잘 벌면서 처자식은 굶어 죽으라는 거야. 너 가장 아니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식사하던 손님들이 놀라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부부싸움인가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한술 더 떠서 식사 중인 손님 테이블로 다가가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사장이란 놈이 돈 벌더니 조강지쳐버리고 딴 살림 차리려고 생활비를 끊었어요. 내가 사위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이제 와서 늙은 장모 고려장 시키려고 합니다. 저런 천하의 불효 막심한 놈이 끓이는 감자탕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뒷바라지? 10년 동안 김치 한번 담가준 적 없는 양반이 무슨 뒷바라지를 했다는 겁니까?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 받아가면서 사위 험담이나 하고 다니던 노인네가 저는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 블루투스로 가게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판은 내가 짠 판이고 저들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먹잇감이었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최미연 씨, 제가 홀 중앙으로 걸어나가자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사람? 가장? 지금 그 입으로 그런 단어가 나옵니까?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는지 아내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왜 눈을 그렇게 떠? 돈 내놓으라니까. 돈? 내 연남차 사줄 돈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뭐?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님 여러분, 식사하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음식값은 제가 다 무료로 대접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데 이거 딱 하나만 1분만 들어봐 주십시오. 이 여자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마! 너 뭐 하려는 거야? 아내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는지 제 팔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볍게 그녀를 뿌리치고 스마트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게 천장에 달린 고성능 스피커에서 며칠 전 블랙박스에 녹음된 그 더러운 음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교태 섞인 콧소리가 감자탕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적나라한 대화 내용, 내연남과 작당하고 남편의 대출금을 횡령하려는 계획, 그리고 남편을 곰 같은 인간,
냄새나는 인간이라 비하하며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까지 순식간에 가게 안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장모님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는 쏙 들어갔고 아내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사장이 불쌍하네. 저런 여자랑 살았다니.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들었지? 이게 네 목소리야. 벤츠? 꿈깨. 이제부터 넌 10원짜리 하나 못 가져가. 내가 널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네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 곰 같은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이거 끄라고. 아내는 미친 사람처럼 허우적대며 스피커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손님이 그녀의 더러운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그 고상한 척하던 사모님 가면이 제 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남편 대출금으로 내연남 차를 사줘? 진짜 독하다. 곰 같은 남편이라니. 저 사장님이 얼마나 성실한데. 아줌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어디 와서 행패야. 손님들의 야유가 빗발쳤습니다. 장모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바들바들 떨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성이 아니라 감히 네가 나를 망신줘? 하는 도끼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훈, 너 이거 불법 녹취야. 고소할 거야. 너 감방 보내버릴 거야. 아내가 악을 썼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소해. 마음대로 해. 나도 맞고소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아냐? 네가 쓴 카드 내역, 내연남한테 송금한 내역, 내가 변호사 통해서 다 확보했어. 횡령, 배임, 그리고 상간남 소송까지. 넌 이제 끝이야. 저는 카운터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소장이 든 누런 봉투를 꺼내 아내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가져가. 법원에서 보낸 등기는 안 받길래 내가 직접 주는 거야. 빈몸으로 나갈 준비나 해.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장모님이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그만 좀 해.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딸 지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딸은 장모님의 팔을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지은아. 아내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딸에게 매달렸습니다. 지은아, 잘 왔다. 네 아빠가 미쳤어. 엄마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쫓아내려고 해. 네가 말 좀 해봐. 아내는 딸이 자기 편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평소에 저보다는 엄마랑 더 말이 잘 통하던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쪽팔리지도 않아. 나 다 들었어. 밖에서 스피커로 다 들렸다고. 뭐?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데? 냄새 난다고 밥상머리에서도 쫓아내고 아빠 돈으로 산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아빠 무시하고 나 그동안 엄마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 엄마가 무서워서. 근데 이젠 아니야.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편들어줘서 미안해. 나 아빠랑 살 거야. 엄마랑 할머니는 나가. 내 아빠 가게에서 당장 나가라고. 딸의 고함 소리에 아내와 장모는 얼어붙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표정. 그제야 아내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남편도, 돈도, 그리고 자식까지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응? 아빠 좀 말려봐. 아내가 비굴하게 딸에게 매달렸지만 딸은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빠의 손을 딸이 처음으로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나가세요.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제 단호한 축객령에 결국 아내와 장모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따님, 진짜 효녀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그동안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내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기에 차고 넘쳤습니다. 아내는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동안 탕진한 돈을 토해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통쾌한 것은 내연남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소송까지 당하자 그놈은 미친 여자가 혼자 북치고 장구친 거다라며 아내를 스토커로 몰아쓰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사랑? 벤츠? 돈이 사라지니 사랑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장모님은 화병으로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사위의 용돈이 끊기니 약값도 못 내고 끙끙 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짓에 비하면 그건 고통도 아니었으니까요. 6개월 뒤 저는 가게 간판을 바꿨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제 인생을 담아 끓이는 진짜 감자탕입니다. 가게는 더 대박이 났습니다. 사이다 감자탕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새벽 4시에 억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원들을 더 채용해서 여유도 생겼고 주말에는 딸 지은이와 등산도 다니고 맛집도 다닙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말이라는 것을 가져봤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마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가게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가 기웃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다 낡은 코트를 입고 화장기 없는 초라한 얼굴로 가게 안을 훔쳐보는 여자. 전 아내 최미연이었습니다. 아마 돈이 떨어져서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 왔겠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여자분 아시는 분이에요.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저는 펄펄 끓고 있는 육수통을 저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잡상인 같으니까 얼씬도 못하게 해. 그리고 문 앞에 소금 좀 뿌려라. 재수옴 붙을라. 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이미 삭제된 사람, 아니 남보다 못한 타인이니까요. 아빠, 나왔어. 딸 지은이가 밝은 얼굴로 들어옵니다. 오늘 장사 잘 됐어.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딸이 제 어깨를 주무르는 손길이 시원합니다. 파스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저녁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하고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 독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자식도 행복하고 내 세상도 행복해지는 법이니까요. 뜨거운 불 앞에서 오늘도 땀 흘리며 일하시는 전국의 모든 가장 여러분, 여러분의 그 땀방울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엔 소주 한 잔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드시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고생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 라고요. 지금까지 사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속 시원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적, 우적. 정정만이 감도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것뿐이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 코를 찌르는 퀴퀴한 메주 뜬 냄새와 역겨운 소똥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누런 소들이 머리를 박고 여물을 씻고 있는 구유통 앞에 한 여자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임신해서 남산만 하게 부른 배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깔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흙바닥에 쓸려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여자는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소여물통을 뒤지고 있는 여자. 아, 배고파. 이거라도 먹어야 해. 우리 아가 살려야 해. 여자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소들이 먹다 남긴 삶은 시래기 죽을 맨손으로 퍼서 입안으로 구겨 넣고 있었습니다. 소침이 묻어 끈적거리는 그 찌꺼기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라도 되는 양 허겁지겁 삼키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컥컥. 급하게 먹다가 목이 메는지 가슴을 치면서도 여자는 먹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을 한 여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을 때 비닐하우스 찢어진 틈으로 숨죽여 지켜보던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딸이었습니다. 분명 스위스로 태교 여행을 가서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고 있다던 금쪽 같은 내 딸 수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내 딸이 왜 강원도 산골짜기 지도에도 없는 개농장 옆에서 소여물을 훔쳐먹고 있는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 거친 핸들을 잡고 살아온 65세 화물트럭 기사 박만석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무식한 놈이지만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지었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기름밥 먹어가며 밤낮 없이 25톤 트럭을 몰아 딸아이를 서울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그 덕분인지 딸 수진이는 졸업하자마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식품기업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사돈어른은 TV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전통장의 명인이자 기부천사라 불리는 최영자 여사,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음식은 정성입니다. 며느리도 자식입니다. 라며 인자하게 웃는 그분을 보며 저는 우리 딸이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어머니가 스위스로 태교 여행 보내주신대. 공기 좋은 곳에서 푹 쉬다 오라고 비행기표 끊어주셨어. 거기 가면 전화 잘 안 터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착하면 연락할게.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임신해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게 한 달 전 딸아이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저는 딸이 호강하러 갔다고만 생각하고 휴게소에서 만나는 동료 기사들에게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습니다. 어이 김 기사, 우리 딸은 지금 알프스에서 요들송 듣고 있다네. 팔자가 늘어졌어.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푸른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는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끼고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딸의 안부가 궁금해 구석구석 뜯어보던 중이었습니다. 사진 구석 무성한 풀숲 사이에 희미하게 찍힌 하얀 포대자루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확대해보니
거기에는 선명한 한글로 경농 비료케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뒹구는 초록색 병, 뚜껑에 두꺼비 그림이 그려진 참이슬 소주병이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한국산 경농 비료와 참이슬 소주병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등줄기로 쌓은 느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스위스가 아니다. 내 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 누군가 내 딸에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있다. 딸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전화가 잘 안 터질 수도 있다는 말. 그것은 연락을 하지 말라는, 아니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구조 신호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당장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진 속 산세와 지형, 그리고 붉은 흙의 색깔을 보고 저는 대략적인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정선과 영월 사이,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깊은 산고로지. 제가 20년 전 배추를 실어 나르기 위해 목숨 걸고 오르내리던 그 험한 길 어딘가였습니다. 기다려라 수진아. 아빠가 간다. 저는 내비게이션도 먹통이 되는 산길을 꼬박 5시간을 달렸습니다. 포장도로가 끊기고 트럭 바퀴가 헛도는 비포장도로가 나왔습니다. 거대한 트레일러가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좁고 위험한 길이었지만 저는 엑셀에서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낭떠러지가 옆에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산 중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을 법한 곳에 요새처럼 높게 담장을 친 수상한 농장이 나타났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높은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철조망 위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담장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비릿한 콩 삶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섞여서 나는 악취, 소똥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냄새였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똑바로 안 해? 밥값은 해야지. 동작 봐라. 군뱅이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누군가를 타박하는 남자의 목소리와 겁에 질린 여자들의 목소리.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딸이 여기 있다. 그 화려한 재벌가 시댁이 숨기고 있는 추악한 비밀이 이 담장 안에 있다. 저는 트럭을 숲속에 숨겨두고 짐승처럼 산을 탔습니다.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담장 뒤쪽 배수로 구멍을 찾아냈습니다. 개구멍처럼 작은 틈이었지만 저는 몸을 구겨 넣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TV에서 보던 아름다운 전통 장독대 풍경, 명인 최영자가 자랑하던 유기농 농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수십 동이 빽빽하게 들어찬 거대한 불법 공장이었습니다. 위생복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썩은 콩을 고르고 있었고 바닥에는 쥐들이 대놓고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곰팡이 핀 메주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기 위해 비닐하우스 뒤편 그늘로 몸을 숨기며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곳, 불빛조차 희미한 낡은 축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쩝쩝, 쩝쩝, 무언가를 먹는 소리였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축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뼈만 앙상한 소 몇 마리가 힘없이 여물을 씹고 있었고 그 옆 칸, 소들이 배설물을 싸놓은 지푸라기 위에 사람 한 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해서 귀신 같았고 임신복인지 작업복인지 모를 타 찢어진 누더기를 걸친 임산부였습니다. 여자는 배가 너무 고픈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소들이 먹다 남긴 구유통을 손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아우, 배고파. 아가야 미안해. 이거라도 먹자. 엄마가 미안해. 여자가 입으로 가져가는 건 밥이 아니었습니다. 소여물로 쓰는 삶은 시래기와 옥수수 찌꺼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썩은 채소들이 뒤섞인 죽이었습니다. 쉰내가 진동하는 그 걸쭉한 오물을 여자는 허겁지겁 손으로 퍼서 입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컥컥 목이 메는지 가슴을 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물을 삼키는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흑투성이 얼굴에 길을 냈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갔습니다. 목구멍이 터질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움푹 패인 볼, 퀭한 눈, 입가에 묻은 소염을 찌꺼기. 내 딸 수진이었습니다. 아빠가 해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며 웃던 내 딸. 시집 갈 때 아빠 고생 안 시키겠다고 울던
내 효녀 딸이 거지가 되어 아니 짐승보다 못한 꼴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아, 아빠? 딸은 저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더러운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헛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철조망을 맨손으로 뜯어내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낭자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소똥 냄새, 쉰 냄새, 그리고 썩어가는 고통의 냄새. 하지만 저는 그 냄새가 역겨운 줄도 모르고 딸의 얼굴을 제 거친 손바닥으로 비볐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꼴이야? 스위스 같다며, 호강한다며. 여기서 왜 소여물을 먹고 있어? 왜 이러고 있어? 딸의 앙상한 등뼈가 제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임신한 배만 남산만 하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말라버린 내 딸. 딸은 제 품에 안기자마자 댐이 무너지듯 오열했습니다. 아빠, 아빠, 흐흐흐흐. 딸이 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나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니가 나 못 나가게 해. 나 여기서 죽는데. 애 낳을 때까지 콩 까래. 아빠, 나 좀 살려줘. 그 울음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비닐하우스를 울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뚝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자,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감히 내 딸을, 내 손주를 짐승 우리에 가둬놓고 여물을 먹여? 네가 명인이야. 네가 사람이야. 죽여버리겠다. 내 오늘 너를 내 트럭 바퀴로 갈아 마셔버리겠다. 그때였습니다. 뭐야? 거기 누구야? 비닐하우스 입구에서 몽둥이를 든 건장한 남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농장을 지키는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어떤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저놈 잡아. 남자 3명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딸을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생 운전대만 잡았던 손이지만 오늘만큼은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살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냐, 잘 왔다, 이 쓰레기들아. 저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오늘 니들 다 죽고 나 죽자. 감히 누구 딸을 건드려. 우악. 제 등 뒤로 둔탁한 파이프가 날아들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안은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딸의 머리를 제 가슴팍에 파묻었습니다. 이 더러운 폭력이 내 딸에게 닿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 피나, 도망가, 제발 도망가.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용역 깡패 3놈이 저를 둘러싸고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군화발이 제 옆구리를 차고 몽둥이가 제 등을 내려쳤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40년 동안 거친 도로 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몸입니다. 이까진 매질에 쓰러질 아비가 아닙니다. 누구냐고 묻잖아.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깡패 두목으로 보이는 놈이 제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피 섞인 침을 놈의 얼굴에 뱉어주었습니다. 퇴! 내가 누구냐고. 저기 있는 수진이 애비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놈이 주먹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저는 박치기로 놈의 코를 들이받았습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놈이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딸을 데리고 축사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쇠스랑 하나를 집어들고 놈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오기만 해봐. 다 배 뚫어버릴 테니까. 살기가 등등한 제 눈빛에 놈들도 섣불리 덤비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그 짧은 대치 상황 속에서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말해봐. 최영자 그 여자가 시킨 거냐? 왜 너를 여기 가둔 거야? 단지 딸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러는 거야. 딸은 덜덜 떨며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아니야. 딸 때문만이 아니야. 내가 봐버렸어. 봐서는 안 될 걸 봐버렸어. 뭘 봤는데? 어머니가 만드는 그 명품 된장, 그거 다 가짜야. 100% 국산 유기농 콩이라고 방송에서 떠들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여기 봐봐. 저기 쌓여있는 거 다 중국산 썩은 콩이야. 곰팡이 핀 콩을 헐값에 사와서 락스로 씻어내고 캐러멜 색소랑 방부제 범벅해서 만드는 거야. 충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주부들이 믿고 먹는다는 한 병에 10만 원이 넘는 그 명품 장류가 쓰레기였다니. 딸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내가 우연히 장부를 봤어. 그걸 어머니한테 따졌더니 그때부터 돌변하셨어.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여기 가뒀어. 입 막으려고. 애 낳을 때까지 여기서 노예처럼 일하래. 만약 도망가거나 발설하면 우리 친정집에 불질러 버린다고 협박했어. 아빠한테 해코지할까봐. 그래서 내가 참은 거야. 딸은 제 옷자락을 잡고 울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배추 절이고 매주 쑤게 했어. 밥도 안 줬어. 일 못한다고 때리고 발로 차고. 아빠 나 너무 무서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며느리를 노예로 부린 것도 모자라 불량식품 제조의 공범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을 볼모로 잡고 협박을 했습니다. 최영자, 내년은 오늘 내 손에 죽는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내년에 그 가식적인 낯짝을 뜯어버리겠다. 잡아. 저 늙은이랑 년이랑 싹 다 잡아서 창고에 가둬. 전열을 정비한 깡패들이 다시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놈들의 숫자가 더 늘어 있었습니다. 농장 곳곳에 있던 관리인들까지 합세해 1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힘센 저라도 10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구형 무정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는 이 깊은 산골에서도 유일하게 통하는 통신수단, 화물 트럭 기사들끼리 쓰는 장거리 고출력 무정이었습니다. 치익, 치익, 로드타이거, 로드타이거, 여기는 불도저, 들리는가, 오바? 잡음 섞인 소리 끝에 굵직한 목소리가 답해왔습니다. 화물연대 강원 지부장, 제30년 지기 동생 철민이었습니다. 철민아, 나다. 여기 정선 문곡리산 54번지다. 내 딸이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납치 감금이다. 깡패 새끼들이 떼거지로 덤비고 있어. 나 혼자서는 안 된다. 도와다오. 제발 도와다오. 철민이의 목소리가 급변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무전을 끊고 저는 쇠스랑을 고쳐 잡았습니다. 놈들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전화질은 다 했냐? 유언이라도 남겼냐? 두목놈이 비웃으며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깡. 제가 쇠스랑으로 막아냈지만 충격으로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우악. 저는 괴성을 지르며 미친 듯이 쇠스랑을 휘둘렀습니다. 죽기 살기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내 딸은 다시 저 지옥으로 끌려가 소여물을 먹어야 합니다. 어깨가 찢어지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 눈을 가려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딸이 뒤에서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었지만 뒤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죽어, 다 죽어. 한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놈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결국 놈들의 몽둥이 찜질에 저는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빠. 딸이 제 위로 엎드리며 놈들의 발길질을 대신 맞았습니다. 이 독한 년놈들 아주 묻어버려. 두목놈이 벽돌을 집어들고 제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하 앙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진이 난 줄 알았습니다. 비닐하우스 비닐이 파르르 떨리고 바닥에 있던 돌멩이들이 튀어올랐습니다. 깡패놈들이 동작을 멈추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뭐야, 이 소리 뭐야? 빵! 고막을 찢을 듯한 거대한 에어 경적 소리가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경적이 동시에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성난 야수들의 포효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강력한 불빛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농장 입구 쪽 숲이 환하게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이빔 수십 개가 농장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夸강.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농장의 육중한 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습니다. 거대한 몬스터가 들이닥쳤습니다. 25톤 앞사발이 덤프트럭이었습니다. 그 뒤로 레미콘 트럭, 윙바디 트럭, 트레일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좁은 산길을 가득 메운 화물 트럭의 행렬, 그것은 도로 위의 군대였습니다. 저거 뭐야? 깡패 놈들이 질려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두에 선 덤프 트럭이 놈들이 세워둔 승용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콰직, 승용차가 캔 깡통처럼 납작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압도적인 위용, 바퀴 하나가 사람 키만한 거대한 트럭들이 비닐하우스를 포위했습니다. 트럭 문들이 열리고 기사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손에는 몽키 스패너, 타이어 교체용 쇠파이프, 체인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덩치가 산만하고 얼굴에는 기름때가 묻은 거친 현장에서 단련된 진짜 사나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새끼야? 선두에 선 철민이가 쇠파이프를 땅에 끌며 걸어왔습니다. 어떤 간 큰 새끼가 우리 만석 형님 딸을 건드렸어. 오늘 니들 제삿날인 줄 알아라. 수십 명의 화물연대 형님들이 놈들을 애워쌌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용역 깡패들은 거구의 트럭 기사들 앞에서는 그저 겁먹은 양아치에 불과했습니다. 형님들, 저놈들입니다. 내 딸을 감금하고 때린 놈들입니다. 제가 피투성이가 된 채 소리쳤습니다. 철민이가 제 꼴을 보더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야, 다 밀어버려. 이 농장 가루로 만들어버려. 그때부터는 일방적인 응징이었습니다.
도망가는 깡패 놈들을 기사들이 잡아다가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저희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놈들이 비굴하게 빌었지만 분노한 아버지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냐? 아빠 왔다. 저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은 엉엉 울며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철민이가 다가와 자기 점퍼를 벗어 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조카, 늦어서 미안하다. 삼촌들이 왔다. 이제 아무 걱정 마라. 저는 딸을 제 트럭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수진아, 이제 가자. 가서 그 악마 같은 여자한테 죗값을 물어야지. 딸이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어머니 비밀 장부야. 중국산 콩수입 내역이랑 가짜 원산지 증명서야. 내가 목숨 걸고 빼돌렸어. 기특한 내 딸. 그 지옥 속에서도 이걸 챙겨 나왔습니다. 좋아, 이걸로 끝장을 보자. 저는 무정의를 들었습니다. 형님들, 동생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로 갑니다. 그 여자가 지금 홈쇼핑 생방송 중이랍니다. 제가 가서 직접 배달 좀 해줘야겠습니다. 무정의 너머로 호탕한 웃음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부왕! 제 트럭을 선두로 수십 대의 대형 트럭들이 서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의 밤길을 뚫고 분노의 헤드라이트를 켜고 우리는 최영자가 있는 상암동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켰습니다. 화면 속 최영자는 고상한 한복을 입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가 지금 스위스에 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전화가 와요. 어머니 된장 먹고 싶다고. 호호호. 임신한 며느리가 찾을 만큼 안전하고 맛있는 된장입니다. 저 가증스러운 주둥아리. 내 딸이 소요물을 먹고 있을 때 스위스 타령을 하며 된장을 팔아먹고 있는 저 여자. 기다려라. 지금 네가 자랑하는 그 된장. 네 얼굴에 처발라주마. 네가 쌓아 올린 그 거짓된 명성. 우리 덤프트럭 바퀴로 지식여주마. 수진아, 안전벨트 꽉 매라. 아빠 좀 달린다. 저는 기어를 변속하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거대한 트럭의 엔진이 맹수처럼 포효하며 서울로 돌진했습니다. 서울 상암동 방송국 앞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밤 9시. 화려한 넌사인이 번쩍이는 방송국 광장으로 거대한 그림자들이 드리워졌습니다. 빵! 지축을 울리는 경적 소리와 함께 25톤 덤프트럭 군단이 방송국 정문을 포위했습니다. 강원도에서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화물연대 트럭 30여 대가 방송국 로비를 향해 헤드라이트를 비췄습니다. 뭐야? 이 차들 뭐야? 당장 차 빼요. 보안 요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나왔지만 바퀴 하나가 자기 키만 한 덤프트럭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트럭들이 방송국 출입구를 가로막아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지만 이미 도로는 거대한 트럭들에 의해 점령당한 뒤였습니다. 형님들, 길 터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들어갑니다. 저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강원도 농장에서 퍼 담은 썩은 콩과 소염물 찌꺼기가 가득 든 양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작업복, 그리고 살기가 등등한 눈빛.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비켜, 다 비켜. 로비의 회전문이 제 발길질에 박살이 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뒤따라 내린 화물연대 동료들이 스크럼을 짜고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형님 지나가신다. 건드리지 마라. 철민이가 쇠파이프를 들고 입구를 지켰습니다. 저는 딸 수진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딸은 절뚝거리면서도 장부를 가슴에 꼭 품고 저를 따랐습니다. 아빠, 가자. 가서 다 밝히자. 생방송 스튜디오는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양동이에 든 오물을 저 가식적인 여자의 얼굴에 쏟아붓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5층 도착. On AIR라는 붉은 등이 켜진 스튜디오 문이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홈쇼핑 생방송이 한창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최영자는 우아한 한복 자태를 뽐내며 쇼호스트와 하하 호호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된장 때깔 좀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해서 입덧이 심한데 이 된장국만 끓여주면 밥을 2공기나 먹는다니까요. 스위스에 있는 며느리한테도 항공편으로 보내줬어요. 호호호. 저 뻔뻔한 낯짝. 내 딸이 소여물을 훔쳐 먹으며 피눈물을 흘릴 때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저 악마. 저는 스튜디오의 육중한 방음문을 어깨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방송 중입니다. 나가세요. FD와 스태프들이 소리치며 달려왔지만 저는 황소처럼 그들을 밀치고 세트장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무대는 없었습니다. 최영자가 저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사돈이다. 이 천하에 죽일 년아. 저는 고함을 지르며 무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양동이를 최영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촤악. 검붉은 오물, 썩은 콩과 소염을 찌꺼기, 곰팡이 핀 시래기가 최영자의 얼굴과 그 비싼 한복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쇼호스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고 카메라 감독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썩은 콩 범벅이 된 최영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이게 명인 최영자가 만든다는 명품 된장의 실체입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불법 공장에서 중국산 썩은 콩에 락스 부어서 만든 쓰레기입니다. 이거 이 미친 늙은이가 돌았나. 경비 불러. 최영자가 발악을 하며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40년 노동으로 다져진 제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딸 수진이가 절뚝거리며 카메라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임신복, 헝클어진 머리, 앙상하게 마른 얼굴. 화려한 스튜디오 조명 아래 선 딸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해서 보는 사람들의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어머니, 저 스위스 안 갔어요. 딸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며느리가 스위스 가서 된장 찾는다고 하셨죠? 저 강원도 어머니네 비밀 공장에 갇혀 있었어요. 하루 18시간씩 썩은 콩 까고 매주 쓰느라 손톱이 다 빠졌어요. 밥도 안 주셔서 소염을 훔쳐 먹었어요. 딸은 퉁퉁 부은 손과 상처투성이인 팔을 카메라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장부를 꺼내 던졌습니다. 여기 증거 있어요. 중국산 썩은 콩 수입 내역서, 가짜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저를 감금하고 협박한 녹음 파일까지 다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최영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악마의 육성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영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조작이야. 저것들이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야. 그녀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창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물연대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스튜디오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영자 씨, 당신을 식품위생법 위반, 감금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 돼.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최영자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썩은 콩 찌꺼기 위에서 뒹굴며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 우아하던 명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몸을 뒤집어 쓴 추악한 범죄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끌려가는 최영자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년아, 감옥 가서 그 썩은 콩이나 실컷 처먹어라. 내 딸 눈에서 눈물 뺀 대가다. 사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소염을 며느리 사건과 트럭기사 아버지의 복수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최영자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녀는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란 놈은 사태가 터지자마자 해외로 도망치려다 공항에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놈도 한통속이었습니다. 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영양실조가 심각했지만 다행히 뱃속의 아기는 기적처럼 건강했습니다. 엄마를 지켜주려고 그 모진 시간을 견뎌낸 효자 손주였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제 옆자리 조수석에는 예쁜 카시트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손주를 태우고 드라이브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따르릉,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디야? 운전 조심해.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해놓을게. 빨리 와. 목소리가 밝아진 딸 수진이었습니다. 그래, 아빠 금방 간다.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빠가 다 사갈게. 그냥 아빠만 오면 돼. 아빠가 최고야. 전화를 끊고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거대한 트럭이 힘차게 도로를 질주합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지긋지긋한 썩은 메주 냄새는 사라지고 이제 향긋한 사람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보다 명예보다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자식 지키는 게 부모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어디선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 덤프트럭이라도 몰고 달려올 가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도로 위를 달리는 전국의 모든 아버지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